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요, 9월에 시행이 되었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 앞에 5문항이 나오고 있죠. 한 문항당 2점의 배점이기 때문에요. 전체 총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점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ERP 도입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시킨다. 그래서 BPR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타임의 감소, 재고 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자, 우리가 ERP를 도입하면 제가 경영혁신과 ERP 강의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단축한다, 감소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단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ERP 도입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혁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일 텐데요. 기업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별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꼭 키워드로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회계, 인사, 생산, 물류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이 흐름도를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지 분리하여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ERP 특징 중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다국적, 다통합, 다원어 지원은 우리가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 기능적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이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국적, 다통합, 다원어를 지원하는 거 맞거든요. ERP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 다국적, 다통합, 다원어 지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 특징이 아닌 기능적 특징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암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기에 4세대 언어다라고 해서 4GL,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채택,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기술 혹은 이런 식으로 영어에 대한 약어를 주게 되면 이 세 가지거든요. 기술적 특징 이 딱 세 가지 이렇게 저는 구분합니다. 사실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괄호 안에 영어에 대한 네임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은 기술이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고서 나머지는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기술적 특징이 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좀 골라내는 편입니다. 자, 3번 갑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단기간의 효과를 위주로 구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돈을 엄청나게 들이면요. 단기간의 효과만으로는 안 되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ERP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되죠. 이 현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 맞아요. 우리 회사가 유통업을 하고 있으면 유통업, 현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서비스업을 거기에다가 가져다가 도입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점, 이 현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 맞지만 현재 업무하는 스타일, 업무 방식까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BPR, 경영혁신을 하면서 현재 업무 방식은 내가 더 좋은 방식, 선진화된 방식으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현업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 가지고서 간혹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 돈 때문에. 왜냐면 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요. 뭐 우리가 라디오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뭐 매월 4만 원이면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보기도 하지만요. 막상 회사의 규모가 좀 있는 상태에서 ERP 시스템 패키지를 도입하려다 보면요. 억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중간에 최고 경영자들이 조금 회사가 힘들어지면 야, ERP 도입하지 말자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멈출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님 잘 살펴보세요.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건 이렇게 혁신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가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갑니다. ERP 시스템의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 및 수정 기능 확정은 어느 단계인가? 자, 우리가 이제 분석 단계에서 설계, 그 다음에 구축, 구현 단계로 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듈을 조합하는 것은 어디다? 구축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들이 주로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다음 시험엔 설계 단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시험엔 이 구현 단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ERP의 발전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예전에는 자재만 관리할 수 있으면 됐었다. 자재 구입에 대해서 MRP1, 그 다음에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과 모든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MRP2, 그 다음에 ERP가 들어오고 확장형 ERP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MRP1, MRP2, ERP, 그 다음 확장형 ERP까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경영혁신과 ERP였다고 한다면 이제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계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회사의 재무 상태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경영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싶은 거죠. 회사에서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작업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기라고 불렀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그 단순하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의사결정까지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회사의 법인세 결정을 위한 과세표준 계산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세표준 계산이 주된 목적? 세금에 대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회계의 정의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7번,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기업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의 공장,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직원들, 서류 더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우린 뭔가 삼성전자가 진짜로 실존하는 인물처럼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업 실체의 가정이죠. 자, 그 다음 회사에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만 혹은 올해 1년만 내가 장사를 하고서 접을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거니까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내가 계속해서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인위적으로 1년을 기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쪼개서 각각의 기간마다 현재 상태들을 보고해주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발생주의 가정이 틀렸고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주관식에도 계속기업의 가정을 정답으로 쓰도록 하고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든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도 주관식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뒤에 계속기업의 가정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질적 특성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예, 피, 적.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다. 제가 이제 농담삼아 예쁜 애들은 피곤해, 주변에 적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자, 신뢰성에 대해서는 표, 검, 중. 즉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맞는 표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질 높은 정보다 라고 하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틀렸습니다. 중요한 질적 특성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에 대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질적 특성은 바로 이렇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라고 우리의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산이 될 수 없는 것 누구냐? 개발비, 임차 보증금, 이익잉여금, 건설 중인 자산인데요. 개발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이 무형자산에 해당하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익잉여금, 자본에 해당하는 요소를 체크해 줍니다. 10번 갑니다. 회계순환 과정상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집합 손익으로 마감을 하고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자산, 부채, 자본은 뭘로 마감하나요? 차기 2월 이렇게 마감을 하죠. 자, 그렇다면 매출 채권이 나와 있는데 매출 채권 자산이니까 차기 2월로 마감하게 되고요. 나머지 매출원가, 이자 비용, 대손상각비는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익으로, 집합 손익으로 마감하게 되겠죠. 11번입니다. 자,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편한 증서 자기합수표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해봅니다. 맞는 표현이죠. 현금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증서다라고 해서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소액한 증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현금으로 들어가죠.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은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간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한다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 중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은 회계 처실 시 현금으로 분개한다. 자, 맞습니다.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으로 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일 텐데요. 결산일로부터 1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도 틀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단기금융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1년 이후의 만기가 아니라 1년 이내에 만기겠지라고 하면서 체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금융상품은 취득한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1년 이내냐라고 하면은 단기금융상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죠. 자, 다음 갈게요. 12번입니다. 보기는 단기 말 결산 단계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에 증가된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이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T 계정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나올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양쪽에다가 날개를 달으라고요. 끝 쪽에 날개를 달아서 위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월 1일 전기 2월은 됐고 어쨌든 기초에 외상값 잔액이 10만 원이었다는 얘기겠고 이 3월 15일 날 날짜에 보시면 보통예금 통장에 8만 원이 들어오면서 외상 매출금이 8만 원이 회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에 10만 원의 외상값이 있었다가 회수를 8만 원 하게 되면 이제 외상값 잔액이 2만 원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9월 30일 날 이 제품에 대한 매출이 외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8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8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으로 매출한 만큼 뭐가 증가하겠구나. 이 외상값이 8만 원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기말에 10만 원의 외상값 잔액이 있겠구나. 자, 차변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18만 원, 18만 원. 따라서 12월 31일 차기 2월로서 기말에 처리하게 될 외상값 잔액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단기 중에 증가된 외상 매출금, 단기 중에 증가한 거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외상 매출금은 8만 원만 증가했죠. 따라서 10만 원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단기 중에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총액. 자, 단기 중에 받을 금액은 기초에 있었던 금액과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까지 합쳐서 전체 18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 8만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10만 원이 전기에 남아있는 거고요. 전기말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은 요 전기 2월, 요게 10만 원이다. 맞는 표현이죠. 단기말에 설정해야 될 외상 매출금 잔액, 요 10만 원의 기말 잔액에 우리는 1%만큼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설정하게 된다? 10만 원의 1%인 1,000원으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사실 T 계정도 나오고 문제 길이도 길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쪽에 날개를 달고서 위에 있는 명칭을 쓴 다음에 그대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분계를 유추해 보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과 성격이 가장 다른 거. 자, 우리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은 수량에 대한 방법으로 보고 있죠. 개별법, 총평균법, 그 다음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법은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14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유가증권이란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증권. 채무증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등에 해당되며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할까요? 그런데 배당금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배당 수익이다라고 하지 않고 채권이니까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 단기매매증권은 아무 때나는 안 돼요.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소에는 분류를 변경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변경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다, 매도가능증권이다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집계를 해요. 왜? 둘 다 공정가치 평가를 하니까.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15번입니다. 무릉은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가를 자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왜? 계속해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자산이 실제로 영업에 활용이 되는 회계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계상을 하죠. 이런 것은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기본 가정, 어떤 가정 때문에 이러느냐. 계속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6번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특강에서도 제가 얘 나올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왜? 좋아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자기합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죠. 현금으로.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환증서, 전신 환증서 이런 환증서들 들어가죠.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과 그 이후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죠.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 일람 출급 어음도 내가 일람을 하자마자 출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더라. 자,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인데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자, 선일자 수표는요. 미래의 날짜를 작성해서 발행된 수표이기 때문에 얘는 어음처럼 취급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입 인지다라고 하면 얘는 세금과 공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자기합수표, 우편환증서, 전신환증서, 타임발행 당좌수표, 보통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일람출급어음을 더하시면 1,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는 내용들을 같이 집계를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이다. 괄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한글로 기입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사채를 발행했을 때 직접적으로 발행한 사채권 인쇄비, 광고비, 발행 수수료는 사채 발행비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사채가 100이더라.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더라. 그 다음 이 사채와 관련해서 사채를 싸게 발행하면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사채가 100이더라. 그 다음에 현금이 이번에는 110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혹시라도 이제 내가 사채권, 인쇄비, 광고비, 발행 수수료가 3만 원이 있었더라. 그러면 발행가액에서 그만큼 줄어들어서 금액이 들어올 거다. 줄어들어서 금액이 들어올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사채 액면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차변에 별도의 비용을 쓰지 않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3이 될 것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7이 될 것이다. 차대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나왔죠. 사채 발행비는 어디에다가는 가산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가산이 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셔야 돼요. 혹시라도 사채 할인 발행 이렇게만 쓰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은 틀린 건데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까지 써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차금에서 차감한다. 뭐에서 가산한다. 그러니 사채 할인 발행뿐만 아니라 이 할인 발행 차금까지 같이 밸런스 맞춰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관식을 쓰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18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면서 간접세. 자, 우리가 일반 소비세다라고 하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직접세 아니라 간접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담세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간접세라고 하죠. 자, 그 다음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죠.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이 있을 때만 공제를 합니다. 재화 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었죠. 왜냐? 우리는 사업자로 보는 사람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지만 우리는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 맞는 거죠. 우리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의 공급이 될 수 없는 것 중에 근로자의 근로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냐? 그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용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자, 19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작성 연월일. 자, 여러분들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한번 볼까요? 이 공급하는 자는 자신의 등록번호와 상호 및 성명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 공급가액과 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면세는 계산서만.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중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발급을 안 합니다. 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얘가 바로 정답이네요. 내국신용장, 이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업자와 앞으로 수출할 품목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0% 세율을 적용하고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하는 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폐업을 하고 나면 이 이후에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데 아직 4회차, 5회차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 근데 나 오늘 폐업할 거다. 그럼 앞으로 4회차, 5회차에 대해서도 폐업일에 공급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 그럼 답이 나왔네요. 대가의 총액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즉,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이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되었을 때 인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공급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잘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1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면세다라고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다라고 해서 뭐 토지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는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역외군속 용역에 대해서는 원래 원칙은 면세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외운송 용역에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뭐밖에 없어요. 시내버스와 그 다음에 일반 고속버스만 해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택시라든가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자, 금융보험이나 도서신문 잡지 모두 다 면세의 종류에서 보셨죠. 22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첨부서류서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가 아닌 것. 자,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세무조정계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금불산입이다 아니면 입금산입이다 라고 하는 가산조정, 반대로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에 대한 차감조정에 대한 이 조정 내용들을 모두 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그 계산서와 함께 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주셔야지만 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서들을 보시면서 아, 당기순이익에서 이런 가산조정과 이러한 차감조정이 있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현금흐름표는 필수 서류는 아니고요. 기타 첨부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실 때에도 이 필수 서류와 기타 첨부 서류를 잘 구분해서 학습해 주세요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괄호에 기타 첨부 서류에 현금흐름표를 빼놓고서 현금흐름표를 정답으로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세무조정 계산서를 정답으로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과세 권한은 누구? 국가에 있는 국세이죠. 국세, 지방세 중에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독립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기생해서 붙는 이런 교육세 같은 이런 농어촌 특별세 같은 그런 부가세가 아니라 이 독립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이런 독립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간접세의 성격은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거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모두 다 직접세 성격 맞습니다. 내 법인이 직접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직접세 성격인 거죠. 자,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이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물세 아니고요. 오히려 법인세는 특징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인세 쪽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담세력이나 이런 수입 재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한도나 아니면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를 하죠. 자, 24번입니다. 과세자료에서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공급가액,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액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전자세금 계산서 그 부분 해서 여기 조심,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 그러면 공급가액 1,100만 원에 세액이 110만 원인 거예요.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 부분이다 라고 해서 18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점. 영세율 역시나 과세표준에 들어가긴 합니다. 세액이 제로인 거지. 신용카드 매출상에 매출전표상에 공급 대가다 매출액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조심. 공급 대가요. 그럼 나누기 1.1 이렇게 하셔서 420에 42만 원이었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질문한 건요. 매출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요 금액의 합계입니다. 얼마일까요? 1,600, 1,700 이렇게 해서 1,700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은 매출 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 쪽에 대한 이 내용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에게 납부세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매입 가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매입에 대해서 770에 부가세가 별도다 라고 하니까 77만 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왔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내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려운 내용은 다음 문제에 있습니다. 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브레이크예요. 이 간이과세자가 나올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간이과세자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납부세. 자, 그러다 보니 고민할 것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1년간의 공급 대가가 지금 현재 7,700이에요. 즉 8천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고 여기 중에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1,1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간이과세자들 같은 경우는요.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 여기에 물론 10%의 세율을 계산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계산하면 매출세액이 일반 과세자업자보다 더 많죠.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700이었을 텐데 이렇게 계산하면 간이과세자는 770이에요. 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한다고요. 15%. 자,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나면 770에 15%가 되겠네요. 7,700의 10%인 770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계산하고 나면 요 매출과 관련된 세액이 115만 5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입 볼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재화의 공급대가. 그런데 이 중에 접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접대비 제거하시고 나면 770의 공급 대가 매입 거래가 나옵니다. 자,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래인데요. 그렇다고 7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빼지 않죠. 이 간이과세자는 매입 거래의 0.5%를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공급 대가 770에 0.5%다라고 하니 0.005를 계산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8,500원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770에다가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했을 때 38,500원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매출세액 115만 5천 원에서 자 115만 5천 원에서 마이너스 38,500원 38,500원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나온 세액이 얼마냐? 111만 6,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전자신고하고자 하며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들어가겠네요. 만원. 자, 이렇게 했을 때 110만 6,500원이 답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예정 부과기간 중에서 고지 납부한 세액이 있었냐? 중간 납부세액은 있으면 빼고 차감 나머지 납부세액을 납부할 테니까 그런 거 없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딱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라고 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바로 이 부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이 지금 현재 1,1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한시적으로 이제 1.3%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어요. 1%가 원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는 1.3%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간이과세자니까 가능한 거고. 자, 그럼 봅시다. 1,100만 원에 곱하기 1.3%다라고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14만 3천 원이 나와요. 연간한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4만 3천 원은 그대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에서? 110만 6,500원이었나요? 1106500에서 지금 현재 금액을 빼시면 14만 3천 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96만 3,500원 9635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96만 3,500원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고백하건대 이 문제는 정답을 제대로 맞춘 친구들이 실제로 현업을 뛰고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주관식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스킵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시고 답 쓰고 나오시면 돼요. 실제로 정답을 맞추는 정답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도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다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 전자 신고할 때 10,000원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6번입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빈칸에 부합하는 용어. 자, 우리가 법인세는요, 순자산 증가설을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순자산, 회사의 자산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뭔가 경제적 이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은 모두 다 이 부분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을 아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럼 다음 시험은 소득 원천설이 시험이 나올까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득 원천설은 실제로 만약 나온다면 소득세법에서 나오겠죠.
즉 회계가 아닌 인사 파트에서 나오겠죠. 저희는 이 법인세법이기 때문에 뭘로 본다? 이 순자산 증가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가의 분류 기준에 따른 원가 구분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는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나눠야지. 왜 생뚱맞게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나오나요? 자,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행태, 원가의 행동 상태다라고 해서 원가의 행태에 따라 나눈 겁니다. 나머지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느냐?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추적이 어려우면 간접.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있으면 제조원가, 없으면 판매관리비 쪽에 비제조원가. 의사결정에 따라 관련이 있으면 관련원가, 없으면 비관련원가. 자, 28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의 당해년도의 제조 관련 보기가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주식회사 생산이 선입선출법을 적용. 보통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는데 재료원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볼게요. 기초가 재료. 기초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이든 뭐든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 그쵸? 자, 단기 완성품 수량이 1,500개. 기말이 500개. 완성도 60%.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될 테니까 차변의 착수량은 2,000개였구나. 투입량, 착수량. 자, 사실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다 듣고서 이 강의를 듣고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환산량은 뭐다? 착수량 2,000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2,000이에요. 더 뭐 볼 것도 없어요. 선입선출법의 재료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그러면 착수량이 환산량. 이거는 저희가 미리 결론을 다 본 거죠. 제로부터 시작해서 100%. 1,500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 500개는 60%까지 진행.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1,500개 걸쳐 있고 500개 걸쳐 있고 둘 다 합치면 2,000개. 이렇게도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다음 볼게요. 29번입니다. 여기부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얘기. 요즘 엄청 좋아하는 얘기. 영업 레버리지. DOL 해가지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셔라. 그 다음에 안전한계율. 얘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가지고서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안전한계율도 심지어 이번 회차에 같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게 될 거고 우선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내용 내는 거 요즘 출제자가 재미를 많이 붙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낼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2래요. 자, 그러면 가에 기록될 고정비가 얼마니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헌이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10만 원에다가 6만 원에 변동비를 차감하면 공헌이익이 4만 원이 나오죠. 4만 원. 자, 4만 원에 영업이익이 얼마여야지 2가 나오겠어요? 2만 원이 되겠죠. 4만 원 나누기 2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 나오죠. 즉, 여기 영업이익이 2만 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4만 원의 공헌이익에다가 고정비가 얼마이면 2만 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2만 원인 거죠. 그래서 2만 원이 정답이에요.
영업이익을 구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고정비랑 영업이익이랑 금액이 같네요. 자, 이렇게 공원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요. 네, 공원이익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었다? 영업 레버리지도를 이용해서 고정비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방금 전 저희가 했던 것은 매출액이 10만 원에 변동비 6만 원, 그리고 공원이익 4만 원에 고정비가 2만 원이고 영업이익이 2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영업 레버리지도가 2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동비가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공원이익은 8만 원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고정비가 얼마냐면 거꾸로 고정비는 6만 원이었다고 고정비의 비율을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업이익은 동일하게 2만 원으로 산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변동비 비중이 높은 상태인 거고요. 변동비의 비중이 높고 얘는 오히려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내용이죠. 자, 얘도 그러면 DOL 영업 레버리지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 8만 원을 영업이익 2만 원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4가 되겠죠. 자, 이들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우리 주관식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될 텐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 뭐를 좀 해볼 거냐면 매출액이 10%씩 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출액이 10%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업 레버리지도가 2인 물건에 대해서 매출액 10%를 늘렸다. 매출액이 11만 원. 그럼 변동비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변동 성격이니까 6만 6천 원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4만 4천 원만큼의 공원이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고정비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고정비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2만 4천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이쪽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동비가 비중이 적기 때문에 2만 2천 원, 그럼 8만 8천 원의 공원이익이 나오죠. 이 공원이익 8만 8천 원에 6만 원, 뭐가 좀 커요. 고정비 성격이 커요. 고정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2만 8천 원에 뭐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고정비 성격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차감한다 하더라도 영업 레버리지도가 2일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만 4천 원인데 똑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고정비 비중이 높고 이렇게 DOL이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즉 결론은 뭐냐면 고정비가 큰 회사들은 매출을 조금만 늘린다 하더라도 변동비의 비중은 그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출을 조금 늘렸을 때 뭐가 하더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더라.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비에 따라서 영업에 대한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뒤에서 바로 나올 거라 30번 주관식 문제 풀고 바로 넘어갈게요. 원가 3가지 요소를 물어봤어요. 재료비, 제조경비, 농후비였죠. 이건 어려움 없이 답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다음 문제인데요.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내용이죠.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에 대한 지렛대의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 변화율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율에 반응하는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도 또한 크도록 나타납니다. 즉, 가의 비중이 뭐였죠? 바로 이 고정비였죠. 고정비.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얘는 2였지만 얘는 4였잖아요. 그래서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가 고정원가,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가 영업 레버리지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입니다. 여기는 안전한계율을 물어보는 거였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영업 레버리지도와 함께 안전한계율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했는데 안전한계율이다 라고 하면은 이들은
이렇게 이제 봅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과 공원이익을 어쨌든 알아야 돼요. 공원이익은요, 여기 공원이익률이 나와 있죠. 이거는 매출액에서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공원이익은 100만 원인 거예요. 자, 따라서 공원이익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냐? 이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이익률을 가지고 공원이익을 계산했죠. 그럼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정비를 차감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자, 따라서 영업이익은 40. 그 다음 안전한계율은 퍼센트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곱하기 100을 하셔야 퍼센트로 나오겠죠. 40%. 그래서 정답이 40%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원이익에 대한 내용과 영업이익을 가지고서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계율을 구하는 내용들이 요즘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더라. 앞으로 회계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내가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실제로 이번 회차는 뭐 쉬웠던 문제들은 워낙 쉽게 잘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가끔 툭툭 튀어나와서 너무 당혹스러워. 추가된 문제들이 좀 당혹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고 본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하시면서 나 이 문제는 못 풀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자신감을 좀 잃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시험장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실무에 대해서는 또 실무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